예, 삼성전자가 엊그저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 종중이나 이재명이나 더불당이나 이런 그 정부나 정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차원으로 혹성 탈출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S나 블랙핑크가 정부 눈치 안 보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좌빨들 눈치 안 보죠. 그런 눈치 봤다가는 오히려 장사를 못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시민들은 시민대로, 시민으로서는 시민으로서 계속 저항을 하고, 또 사회 중요한 분야들은 이 이재명 더불당 종중의 소나기를 벗어난 차원에서 노는 그런 그 여러 차원에 걸친 저항이 성숙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주식을 사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좀 우울하죠. 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5년간 2천억 달러다. 이 브로드컴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또 아는 사람도 브로드컴 그게 뭐 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브로드컴이다 그러면은 야, 거기 고급 통신칩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 정도 알아요. 칩을 아시는 분들도. 실제로 브로드컴에서 그런 칩들이 나오니까 아주 고급 통신칩들, 고성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노트북 같은데 그런 소비자용, 범용 통신칩은 뭐냐? 그건 또 대만의 리얼텍이죠. 그 다음에 저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그건 또 뭐냐? 그건 또 대만의 미디어텍입니다. 그래서 뭐 브로드컴 그러면 고급 통신칩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1991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지나서 90년대 후반부터 TSMC와 삼중의 모태 동맹을 한 회사예요. 일단 자기들이 통신칩 만들기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패밀리스였어요. 그러니까 패밀리스로서 TSMC의 고객사였습니다. TSMC에서 제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통신칩을 누구한테 납품했냐? 시스코, 세계적인 그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유명하지만 유선 통신의 아주 핵심적인 회사죠. 컴캐스트 이거는 그 미국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 회사예요. 그다음에 애플 이런 데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초에 브로드컴과 M&A가 하나 있었어요. LSI 로직이라고 이것도 꽤 유명한 회사인데 근데 LSI 로직은 또 그다음에 무슨 비즈니스를 했냐? TSMC를 이용한 디자인 하우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LSI는 이제 그 팹레스 회사들이 칩을 만든다 그럴 때 팹레스 회사 안에 디자인 실력이 좀 부족하면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회사가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걸 했다고요. TSMC랑 같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용어를 가끔 들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대형 서비스업자를 뜻합니다. 최초의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글이에요. 구글이 그 텔레비에다가 이렇게 구글 TV 칩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를 위한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브로드컴이 시작을 했어요. 즉 구글 안에 칩 설계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게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디자인 하우스나 뭐 이런 걸로 해서 TSMC랑 엮인 지가 만 30년 되고요. 그 엮이는 방식이 겹겹으로 삼중으로 엮여온 역사예요. 근데 그게 뭐 TSMC를 저버린 건 아닌데 삼성이랑도 같이 해야지 하고서 삼성 손을 이번에 덜컥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면은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이후 삼성전자는 메모리 휴대폰 액정 가전을 해왔죠. 40년 동안. 그런데 TSMC는 파운드리만 했어요. 40년 동안. 1987년이 TSMC가 만들어진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TSMC는 여러 가지 그 슬로건들이 있는데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야별 최고 회사로 동맹을 만들겠다. 베스트 오브 브리즈. 그래서 이 분야가 말하자면 그 5개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칩을 발주하는 회사들, 이게 주로 반도체 회사였어요. 옛날에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많지 않았으니까 반도체 회사인데 자기가 공장을 안 갖고 있어. 거의 패밀리스라 그러죠. 그 반도체 회사가 이제 말하자면 고객사죠. 왕초예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거기서 이제 그 발주를 받아가지고 칩을 제조해주는 TSMC고, 그 다음에 TSMC는 또 패키징도 자기들이 많이 안 했어요. 옛날엔. 요새는 패키징에 많이 들어갔어요. 패키징을 요새는 TSMC가 수직 계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회사를 OSAT라 그래요. 이게 뭐 오픈 아키텍처 세미컨덕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반도체 패키징을 하고 검수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네. OSAT가. 그 다음에 메모리 회사.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SMC랑 같이 일하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이 TSMC랑 같이 손잡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중에 최고예요. 그럼 디자인 하우스는 뭐 하는데요? 팹리스가 설계를 할 때는요, 논리적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도면 다이어그램이지, 여기에 뭐 트랜지스터를 두고 여기에 뭘 두고 여기에 뭘 두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 설계를 해요. 팹리스가 설계를 할 때 첫 단계는. 그런데 얘를 가지고 그러면 팹리스의 뭐 그 라인에다가 TSMC 라인에다가 태워? 못 태워요. TSMC의 특정 라인에 맞게 레이아웃을 잡아줘야 돼. 이걸 레이아웃이라 그래요. 개념적 설계를 스키마라 그러고요. 레이아웃이라 그래요. 그 물리적 설계를 레이아웃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를 쓰는 회사가 있고, 자기들 안에 그렇게 그 물리적 설계로 바꿔내는 힘이 부족하면 디자인 하우스를, 외부 하우스를 써요. 용역을. 그 힘이 넘쳐나면, 자기 안에 그 인력이 있으면 디자인 하우스를 안 써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면 고객사가 그 가지고 있는 논리적 설계를 특정 파운드리 특정 라인에 태울 수 있는 물리적 설계로 바꾸는 게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어떤 전문성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무슨 통신 기능, 이건 모든 칩에 거의 다 들어가잖아. 메모리 관리 기능, 이거 모든 칩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것 등에 관한 디자인 하우스 자기 자신의 지재권 모듈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통신을 한다 그럴 때 IP 통신이라 그러죠. 그거는 영어의 줄임말이 인터넷 프로토콜이 이제 영어로 줄여서 IP라 그러는 거고요. 이때 이런 이 칩 같은 거 얘기할 때 IP라는 건 뭐냐면 지재권을 뜻해요. Intellectual Propertyship. 그럼 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자기가 다 개발한 게 아니에요. 지재권을 라이센싱해서 사요. 모듈별로. 그래서 뚝딱거려서 말하자면 구성을 하는 거예요. 보통도 그래요. 그러니까 통신 기능, 메모리 관련 기능 등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자기 자신의 괜찮은 지재권 모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끼워서 팔기도 해요. 브로드컴이 그걸 잘해요. 통신 쪽에 또 메모리 관리 쪽에 지재권 모듈을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의 족탈불국 넘버원이 어디냐? 브로드컴이에요. 시장의 지배율이 그냥 60-70% 돼요, 이게. TSMC가 파운드리를 지배하고 있듯이 디자인 하우스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브로드컴이에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야말로 TSMC의 든든한 파트너죠. 그럼 브로드컴의 고객이 누구야? 구글, 메타, 안트로픽, 오픈 AI. 그리고 아직 고객은 아닌데 고객 되려고 이제 협상 중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중요한 회사는 다 들어와 있어. 하나 빼고. 아마존. 아마존은 디자인 하우스를 또 미국의 그것도 통신칩 회사에 마블이 해줘요. 그리고 파운드리를 아마존은 인텔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들어본 회사 중에 하이퍼스케일러, 이 회사들 보면 전부 서비스 회사들이잖아요. 이름 들어본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아마존 하나 빼면 다 브로드컴의 고객사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얼마나 막강한 회사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40년 동안 TSMC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온 거야? 그 생태계 안에 디자인 하우스는 어떤 역할이야? 우리가 파운드리 하잖아요. 그럼 그 단어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 단어를 이런 뜻에서 쓰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야?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입니다. 1987년에. 파운드리는 원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청동, 황동 이런 비철금속 주물 가공을 위한 주문형 공방을 파운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모리스 창이 당시에 그런 걸 하는 업종을 만들려고 그전에는 남의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별도로 그렇게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칩을 만들 시설은 없는데 자기 칩을 갖고 싶어 그러면은 인텔 같은 데 가서 손을 부벼요. 혹시 라인 잠깐 쉴 때 있습니까? 쉬는 라인 있습니까? 그러면 예, 오늘 11월 달부터 한 달 정도 거기 뭐 20나노짜리 좀 쉴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얼른 20나노에 맞춰서 디자인해 올게요. 그래서 불이 나게 디자인해 갖고 인텔에 끼워 놓는 거예요.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파운드리만을 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걸 TSMC가 물론 조그만 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거를 비즈니스를 차린 거예요. 대만 정부의 지원 아래. 그래서 그걸 제대로 된 걸 이제 그 비즈니스를 차리면서 이 업종을 파운드리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모리스 창입니다. 첫 주요 고객은 인텔이에요. 인텔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프로세서 메이커죠. 우리가 옛날에 PC 사면 인텔 인사이드 그 마크 다 붙어 있었잖아요. 인텔 칩을 가지고 돌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인텔이 TSMC의 첫 고객이 1987년에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인텔은 자기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하고 좀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구덕더리 칩은 TSMC한테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TSMC의 첫 주요 고객이고 그 이후로 TSMC가 운빨이 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회사 즉 하이퍼스케일러들 말고 칩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디자인 하우스를 안 써요. 내부에 이 디자인 하우스가 하는 일, 즉 다시 말하자면 논리적인 칩 설계도, 스키마를 물리적 칩 설계도,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뭐 딱 느낌이 오죠. 엔비디아, 애플, 퀄컴, AMD 다 TSMC의 주요 고객들이죠. 이 주요 고객,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를 직접 안 쓰고 디자인 하우스 인력을 안 쓰고 물리적 설계도, 그러니까 TSMC의 라인에 맞춰가지고 물리적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회사들 전부 TSMC 고객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는 회사들, 그건 다 브로드콤 통해서 TSMC에 오는 거예요. 구글, 메타, 안트로픽,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러니까 브로드콤이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지 알 수 있죠. 참고로 삼성전자가 디자인 하우스도 해주고 파운드리도 해주고 패키징도 해주는 회사는 어디냐?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는 테슬라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큰 아마존의 경우에 디자인 하우스는 마벨이고요. 파운드리는 인텔입니다. 이 생태가 어떤 생태계냐면요. TSMC가 디자인 하우스, 브로드컴 같은 디자인 하우스한테 자기들 라인 1번에 특화된 도구 세트, 라인 2번에 특화된 도구 세트, 라인 3번에 특화된 도구 세트를 줘요. 이 도구 세트는 크게 뭐 한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프로세서 설계 키트예요. 이건 뭐냐면 이 라인, 이 공정을 태울 때 설계 규칙이 뭐야 규칙 1번, 규칙 2번, 규칙 1.1-1, 1-1, 1-2, 1-2, 2-1, 1-2, 그렇게 쫙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 다음에는 설계 라이브러리를 줘요. 즉 TSMC의 7나노 공정을 태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구성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설계 템플레이트, 모범 답안들이 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TSMC는 업력이 오래돼서.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TSMC를 떠나거나 혹은 TSMC 그냥 두고서 삼성을 추가하려고 하는 건 어떤 성격의 일이냐면요. 우리가 MS 워드 쓰는 사람더러 야, 너 내일부터 MS 워드 그 집에 가서 쓰고 회사에서는 아래아 한글만 써야 돼. 그 공문서 쓰려면 아래아 한글이어야 돼. 그러면 무지하게 갑갑해 하거든요. 그거에 천조배쯤 되는 어려움이에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자기가 쓰던 그 도구를 못 쓰고 또 새로운 도구를 익혀갖고 그걸로 이 민감한 작업을 해야 된다. 머리털이 한 움큼 두 움큼씩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이 업종에 진입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생태계니까. 그냥 혼자 가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객도 잡아야지. 그 도구도 만들어야지. 기존 도구 사용하는 데 가서 우리 도구 쓰면 뭐가 더 좋다는 거 설명도 해야지. 상대방은 콧방귀끼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그런데 그 브로드컴이 떠나서 혹은 안 떠나지는 않았지만 삼성으로 같이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브루투스 너마저가 아니라 같이 부자로 시작하니까 브로드컴 너마저 그 소리 나올 만하지. 무슨 뜻이냐? 일단 배경은 뭐냐면 브로드컴도 자기가 고객을 갖고 있잖아요. 디자인 하우스니까.
고객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6개월, 1년 안에 칩 만들어야겠는데 TSMC 믿고 있다가는 한 3년 후에 나오게 생겼어. 그 대안이 필요해. 그게 제일 큰 배경이고요. 그 대안을 찾으려고 보니까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HBM4 같은 거 만들어 온 거 보니까 이제 실력이 됐네. 삼성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2022년에 그 퀄컴 칩 잘못 만들어가지고 신용이 완전히 바닥을 쳤거든요. 이제 다시 신뢰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신뢰는 돈이죠. 삼성 수율 안 나와? 30%밖에 안 나와서 찍을 때마다 완전히 적자 난다고? 삼성 걔들 돈 많어. 그거 하고도 지들이 다 그거 손에 삼키겠대. 오케이, 믿을 수 있어. 때려. 삼성의 돈과 뒷심에 관한 신뢰.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삼성전자가 TSMC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건 생태계 전쟁이에요. 하나는 TSMC 생태계죠. 위의 그림입니다. 반도체 회사 팹리스가 있죠. 제일 위죠. 혹은 이 자리에 뭐 요새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TSMC는 저게 파운드리죠.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는 대표적인 게 브로드컴이죠. 메모리는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죠. 그리고 대만의 TSMC 옆에 가게 되면 여러 개의 OSAT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 검수를 서비스를 용역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TSMC가 수직 계열화하기 위해서 OSAT를 많이 요새 인수하고 있어요. 자, 삼성은요. 간단해. 이렇게 5개 플레이어가 아니야. 삼성은 3개 플레이어밖에 안 남아. 반도체에 관해서 논리적 설계를 뽑는 사람들, 그 오너, 그 고객. 그 다음에 브로드콤 같은 디자인 하우스. 근데 디자인 하우스도 싫어. 테슬라는. 우리는 삼성이랑 다 할래. 그러면 삼성 안에 자체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요. 지금 LSI 파트. 테슬라랑 여기가 이랬다고요. 테슬라는 외부 디자인 하우스를 안 끌고 들어왔어요. 삼성은 심플해요. 그래갖고 삼성이 요새 그 뭐 세이브인가 해가지고 디자인 하우스 그 생태계 만드느라고 요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 다 고객 못 잡으러 다니거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삼성 LSI랑 얘기하느니 디자인 하우스랑 얘기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죠. 예, 메모리도 삼성 거, OSAT, 패키징, 검수 이것도 삼성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안에 3가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많이 보면 4가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체 디자인 하우스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OSAT, 메모리 4개를 갖고 있는데 고객이 선택하면은 디자인 하우스는 밖에 걸 쓸 수 있어요. 또 그런 디자인 하우스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대여를 낚은 거예요. 브로드컴을. 예. 이 삼성의 파란만장 대장정이요. 이게 한 20년 걸렸어요. 이게 임신 기간이 2007년부터 임신을 시작한 건데 이제 제대로 유산되냐 마냐 하다가 응애 하고 나온 게 2026년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2026년에 3가지 일이 벌어지거든. 하나는 뭐냐면 테슬라를 2025년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초기 양산이 지금 순조로워요. 테이프 아웃가. 두 번째는 HBM4라고요. 이건 자체 물량이죠. 그런데 자체 물량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HBM4는 HBM3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구조가. HBM3까지는요. 밑바닥에 그 왜 메모리 관리해주는 베이스 다이라 그러죠. 걔가 멍청한 애야. 그냥 멍청하게 관리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근데 HBM4가 되면 얘가 고속으로 작동하면서 얘가 계산을 하고 얘가 굉장히 지적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얘가 프로세서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프로세서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메모리를 12단 혹은 16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HBM4예요. HBM3는 멍청한 베이스 다이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메모리를 12단 뭐 이렇게 쌓는 거고. 그러니까 메모리와 로직을 결합한 최초의 모델이 HBM4거든요. 그걸 삼성이 치고 나가서 대성공했잖아. 삼성이 이것도 근사하게 했어요. 성공을 그냥 지저분하게도 안 했어. 로직 다이 4나노미터. 그거 TSMC랑 SK 하이닉스는 우습게 보고 12나노미터로 깔았다고. 왜냐면 TSMC가 다른 거 지금 돈 버는 게 많거든. 4나노 라인 빼기가 싫거든. 12나노 편안하게 12나노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그 전 세대 1B DRAM을 썼어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거든 대충. 되지 대충. 근데 숫자가 잘 안 나오지 깔끔하게. 삼성은 그 다음 세대인 1C DRAM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4나노에다가 1C DRAM. 그래서 삼성은 HBM4로 그냥 시장을 좀 휩쓸고 있잖아. 그런데 HBM4보다 한 걸음 더 나간 HBM4E가 있거든요. 이제 TSMC랑 SK 하이닉스는 이제 부랴부랴
아, 우리도 HBM4E 가면요 3나노 베이스 다이예요. 예, 1C DRAM 쓰겠습니다. 네, 특별한 고객 주문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바꿨어요. 삼성은 그런 거 아니야. HBM4에서도 4나노 1C DRAM, HBM4E도 4나노 1C DRAM. 그러면 그 베이스 다이가 4나노인데 나중에 TSMC가 3나노 나오면은 좀 밀릴 거 아니야? 안 밀려요. HBM4 수준에서 4E 수준에서 하는 그 정도의 메모리를 다루는 거는 4나노로 충분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예. 이제 HBM5 들어가면 2나노 가야 돼요. 그래서 삼성은 이 구조로 16단 HBM4E까지 그냥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4, HBM4E에서 삼성이 이긴다라고 말하는 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성이 HBM 시장에 1위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 얘기예요. 예. 삼성 보세요. 2007년에서 2015년 한때 애플을 고객으로 잡았어요. 그때가 애플 초기 스마트폰일 때예요. 뭐 그럴듯하게 하다가 이제 애플이 이제 삼성 스마트폰 부담스러우니까 삼성 걷어찼지. 그다음에 2015년에 2020년 퀄컴과 엔비디아야. 이때가 삼성의 이제 그 말하자면 이게 전초전 아직 임신 기간이야. 아직 몸 푸는 때야. 뭐 비즈니스 물량도 작고 이때가 퀄컴하고 엔비디아예요. 퀄컴은 그 당시에 초기 스냅드래곤이고요. 엔비디아는 소비자용 GPU예요. GPU는 GPU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HBM용 GPU가 아니라 우리가 저기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의 GPU예요. 그 다음에 2021년, 2024년 이때 삼성이 아주 그냥 개곤욕을 치른 때예요. 이때가. 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했었는데 이게 발열 문제로 퀄컴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생산을 중간에 중단시키고 짐을 싸서 다시 TSMC로 갔어요. 이런 일 굉장히 드물거든요. 생산을 중간에 중단시켰다니까요. 삼성 개고생했죠. 이때 저기 그 감옥 들어갔을 때 2차로 이재용 회장이. 그 다음에 2025년에 테슬라랑 계약을 했고 그게 이제 2026년부터 초도 물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6년이 이제 진짜로 응애하고 제대로 튀어나온 그 원년입니다. 테슬라, HBM4, 그 다음에 브로드컴 세 가지가 연달아 터지면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몰라. 태아가 지금 그 자궁 속에 착상이 안 돼갖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유산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가 건강한 아이로 응애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20년 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삼성이 이제 이게 TSMC 생태계랑 대결되는 삼성 생태계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거 가능한 거냐? 가능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리스 창이 도전한 화두가 이거예요. 1980년대 말에. 그때 막 이제 로직 칩들이 막 등장할 때야. 이제 에이직이. 야, 누구 이 로직을 우리 대신에 웨이퍼에 프린팅 해줄 사람 없어? 그때 에이직 설계, 제작 도구들이 막 튀어나올 때요. 80년대 말이. 그러니까 로직이라 그러면 에이직이잖아요. 기본이. 로직을 제작하고 싶어 하는 그 논리적 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많아진 건데 그 논리적 설계를 한 사람들이 칩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풀어준 게 모리스 창이라는 위대한 혁신가예요. 이재용 회장은요, 이 정도 일은요, 이건 오나가 이해를 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회사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 초거대 도박, 초거대 벤처이기 때문에 무슨 전문 경영인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이재용 회장 작품이에요. 지금 되고 있는 건. 이재용 회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미래에 관해서 미래에 어떤 화두가 닥칠 거라고 예측한 거냐면 앞으로 로직 플러스 메모리 3차원 칩이 온다라고 본 거예요. 파운드리도 파운드리지만 로직 플러스 메모리 3차원 칩을 우리 대신에 만들어줄 사람 없어? 로직 플러스 3차원 칩이 오게 되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아. 그게 반도체 회사가 됐던 아니면은 그게 뭐 서비스 회사가 됐던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근데 이 사람들이 로직 플러스 메모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야 이거 누구한테 우리 만들어줄 사람 없는데 TSMC는 그렇게 한 덩어리로 못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HBM이랑 GPU를 놓고서 큰 판에다가 가까이 놓고서 하나인 척 굽는 거지 하나인 척 패키징
포장 아니에요? 패키징이라는 게 포장을 하는 거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고 3차원으로 아래 위층으로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직과 메모리가 아래 위층으로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진 최초의 제대로 된 고성능 칩이 HBM4예요. 그리고 그것을 삼성이 이번에 데이트를 한 거예요. HBM4 보세요. 맨 밑에는 로직이라고요. 위는 메모리라고. 그것도 12단. 이재용 회장이 예측했던 그 화두라고요. 앞으로는 칩들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파운드리도 그렇게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박의 대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회사가 막 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누가 파운드리를 발주를 줘야지 돌아갈 거 아니야. 해볼 거 아니야. 그 계속 돈은 꼽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졌냐. AI 슈퍼사이클 때문에 이런 화두가 옆구리에서 퍽 터진 거야. 야, 누가 우리 대신에 6개월 안에 AI 칩 만들어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 막 이제 그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급상승하니까 막 돈을 쓸어 담았잖아. 그러니까 이 위험하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벤처, 거대한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 명운을 안 걸어도 되게끔 안전해진 거예요. 그럼 남들도 이 모험하면 되잖아요. 이 모험이요. 삼성은 20년 해왔잖아요. 20년. 아무리 줄여서 오늘 당장 시작해도 10년 걸려요. 돈은 삼성에 쓴 돈의 5배쯤 써야 되고. 원래 그래요. 삼성은 20년 동안 저 멍청한 인간들 아니 메모리나 잘 만들지 왜 욕심을 내갖고 무슨 뭐 문어발식으로 파운드를 한다 그러고 무슨 뭐 디자인하우스처럼 무슨 설계를 한다 그러고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욕을 20년을 먹어오면서 한 거 아니에요? 삼성은. 손가락질 당해오면서.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그냥 돈을 어마무시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막 수십 조씩, 수백 조씩. 100조씩 쏟아붓잖아요. 올해 장비 투자랑 R&D가 100조가 넘을걸요. 올해만 해도. 캐시 안 쓸어 담았으면 간당간당하죠. 근데 캐시 쓸어 담았으니까 웃지 이제. 그 대박 대운 터진 거예요. 이거 대운 대박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 대박이 문제가 아니고 삼성이 명운을 걸고 이런 대운 대박은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옆구리에서 터진 거고 이재용 회장이 회사가 망해도 좋아. 이거 배팅해서 이거 일 저질러야겠어 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 흔적이 있다고. 제가 꼽아봐도 한 4개쯤 돼요. 지금 이재용 회장의 기본 거는 뭐냐면 파운드리라고 쓰고 첨단 로직 플러스 첨단 메모리 3차원 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것의 한 표현 형태가 파운드리야. 왜냐면 그런 칩은 누가 만들어줘야지 가져다가 조립을 못해. 패키징을 못해. 따로따로. 누가 그냥 한꺼번에 찍어줘야 돼요. 한 덩어리로. 로직과 메모리 한 덩어리를 한꺼번에 찍어야 된다고. 1, 2층으로. 3차원이니까. 혹은 5층으로, 7층으로. 지금 HBM4 같으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삼성의 12단 HBM4 첨단 로직 4나노 첨단 로직과 1C D램 첨단 메모리 합계 13층 아닙니까? 이거 누가 그냥 삼성이 만들어야지 이걸 누가 만들어주냐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첨단 로직 첨단 메모리 3차원 칩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출혈을 일으키는 첨단 기술에 집요하게 투자를 해온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그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하나는 뭐냐면 2나노미터 가변폭 GA예요. 우리가 삼성은 2나노를 3년 전부터 건드렸고 뭐 TSMC는 1년 반 전부터 건드렸다는데 TSMC는 수율이 높고 삼성은 왜 수율이 낮아? 삼성이 뭐 바보 집단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 삼성은요. 하나의 웨이퍼 안에 구간에 따라 채널 폭을 자유자재로 조절해요. 하나의 칩 안에는 트랜지스터가 약 500억 개 들어가요. 2나노면. 지금 왼쪽에 트랜지스터 하나고 오른쪽에 트랜지스터 하나예요. 저런 게 500억 개가 들어가요. 하나에 조금 요만 손톱만 엄지손톱만한 칩에. 그러면 어떤 트랜지스터에서는 채널이 넓어야 돼. 전류가 많이 가. 어떤 트랜지스터는 채널이 좁아야 돼. 전류 조금 보내고 바깥에 누설 안 되게 잘 막아줘야 돼.
그러면 채널을 여기서 그림 그릴 땐 넓게 그리고 저기서 그림 그릴 땐 좁게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만 하면 하나의 칩 안에 있는 500억 개 트랜지스터의 채널 폭을 각각을 다 너비를 달리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물론 이런 짓은 안 하지만 삼성은 그 방식을 택한 거예요. TSMC는 저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개로. 미리 정해놔요. 저렇게 복잡한 방식이 왜 필요해? 2나노보다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확실하게 성능 차이가 나고요. 2나노에서도 성능 차이가 꽤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에 수율을 높이는 건 난이도가 극악하죠. 그래서 지금에서야 뭐 70% 넘었네 뭐 이러잖아. 삼성이 TSMC보다 바보기 때문에 수율이 낮은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방식을 먼 비전을 보고 그 돈으로 메꾸면서 수업료 지불하면 결국은 정복하는 거 아니야? 해?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리구리 본딩이죠. 최대 100만 개의 구리 접점이에요. 칩 하나가 아래 칩이랑 결합을 할 때 접점이 몇 개 나오냐? 최대 100만 개까지 나와요. 2나노 정도 되면. 이건 HBM5 등에서 반드시 쓰이는 첨단 기술이에요. HBM5는 저 구리구리 본딩 하나 못해. 엄청난 투자 진행 중이고요. 심지어는 저 D램은 아니지만 낸드 플래시에서 이거 구리구리 본딩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의외로 중국의 YTMC예요. 걔들한테서 구리구리 본딩에 관한 몇 가지 특허를 삼성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사들였어요. 라이센싱을 받았다고. 이 구리구리 본딩이 저렇게 깊이가 0.5 나노미터예요. 1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 미터잖아요. 100만 분의 1 밀리미터잖아. 그러니까 100만 분의 0.5 밀리미터짜리. 오목하게. 그리고 면은 1나노 이하. 울룩불룩한 게. 칩에 울룩불룩한 게. 오목한 곳에서 아마 진공이겠죠. 물과 산소 질소가 제거되도록 하면서 위아래를 딱 맞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압력을 가하면서 200도씨에 머물게 해요. 그럼 구리가 붙어요. 그리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 반짝반짝하게 맨질맨질한 면도 서로 간에 접합이 일어나요. 우리가 유리랑 겹쳐놓으면 안 떼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구리는 구리끼리, 평면은 평면끼리 결합을 하게 돼요. 이게 구리구리 본딩이에요. 저 구리구리 본딩이 왜 필요하냐면요. 한 두 가지 이유예요. 높이를 줄일 수가 있어요. 3차원으로 올라갈 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혀 다른 성격의 칩을 붙일 때 중요해요. 베이스 다이와 로직 다이죠. 프로세서란 말이에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붙인다. 그래서 저게 HCB, 헤테로지니어스, 2종, 다른 종류를 구리로 본딩한다. 헤테로지니어스, 카퍼, 본딩. 그래서 HCB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구리구리 본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후면 전력 회로 BSPDN이라는 거죠. 그 뭐 칩에 칩에 이렇게 전력이 지금 전면에 깔려 있는데 전면에 깔려 있는 거 후면에 까는 거 뭐 힘들어? 예, 후면으로 딱 옮기는 순간요. 후면에 있는 전력을 전면에 있는 접점에 공급하려면 이 칩에 구멍을 1억 개까지 뚫어야 돼요. 구멍이 너무 미세해 갖고 거기다가 금속 보통 구리물 보면 안 들어가. 그 표면 장력 때문에 특수한 금속을 부어야 돼요. 1억 개의 아주 미세한 구멍에 아래 전력선 있고. 이런 짓을 왜 하냐고. 간단해요. 회로가 좁아지면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칩의 지능이 높아지고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아지면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 아까 트랜지스터 숫자가 2나노만 해도 500억 개인가 뭐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1.6나노까지 갔어. 그러면 그게 뭐 600억 개 이렇게 된다고요. 700억 개. 거기다 지능이 높아. 그러면 트랜지스터들끼리 신호를 또 막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트랜지스터 사이에 신호선을 어디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전력선이 지나가니까 전력선 피해야 되잖아. 피하는 건 좋아. 가까이 두면은 간섭이 일어나서 신호가 깨져. 그 전력선을 앞으로 뒤로 빼야지. 빼는 순간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나노 미만의 로직 칩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저게. 그런데 삼성이 저게 TSMC보다 한 1년 늦어. 늦은 이유는 뭐냐면 삼성은 안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서두르고 있지. 초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2나노 기술을 완전히 정복한다. 다시 말해서 가변폭 GAA를 완전히 정복하고 나야 그 상태에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 라인 투입을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꽤 돼 있다고 봐요. 양산 라인 투입 그 스케줄이 개발이 늦었는지 모르겠고 양산 라인 투입 스케줄이 오히려
TSMC보다 한 1년 늦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쓸 정도의 칩이 2027년까지는 안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은 저걸 2027년부터 쓰겠다는 거거든요. TSMC는 2026년 올해 하반기부터 쓰겠다는 거고. 저는 뭐 삼성이 그건 참 차분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얘기 들어드릴게요. 3D 적층 CMOS 한 쌍 트랜지스터예요. 이게 제가 암수 한 쌍이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저 트랜지스터가 저게 하나, 이제 저게 뭐냐면 저게 말하자면 그 트랜지스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0억 개 정도 들어가요. 2나노가 칩 하나에. 그런데 500억 개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250억 쌍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트랜지스터가 이제 그 모스라 그러는 그 재질을 쓰거든요. 그런데 암수 한 쌍이에요. 그래서 쌍이니까 서로 보완된다. 그래서 컴플멘터리 C를 붙여요. 그래서 CMOS예요. 그래서 암수 한 쌍. 암을 N으로 표현하고 수를 P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사실상의 거의 모든 모스 트랜지스터는 암수 한 쌍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억 개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2나노 칩이다 그러면 암수 한 쌍 250억 쌍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오케이. 그거를 암수 한 쌍을 1, 2층으로 3차원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가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한 논문 발표였잖아요. IEEE 논문이었나? 그랬죠. 근데 그 논문 발표할 때 실험실 차원에서 제작한 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뒤집어진 거예요. 실험실 차원에서도 저게 존재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삼성이 저걸 실험실 차원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용 라인에서는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저거는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돈 쳐받고 시간 1, 2년 있으면은 생산 라인에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같은 칩 크기에서 같은 바닥 면적에서 트랜지스터 숫자가 2배가 되고 발열이 줄어들죠. 왜냐면 가까이 있으니까. 무시무시한 기술이에요. 저런 것들을 해온 거예요. 이재용 회장의 주도 아래 삼성이. 그럼 제가 오늘 4가지만 예를 들어드렸는데 뭐 따지면 더 많이 있겠죠. 이런 기술들은 결국 다 뭐냐? 우리가 하나하나 다 봤잖아. 그러니까 그 가변폭 GAA, 그 다음에 구리구리 본딩, 그 다음에 후면 전력 회로, 그 다음에 그 2층으로 적층을 하는 암수 한 쌍 모스. 이거 다 3차원 지금 로직 메모리 칩 만들 때 들어가는 주요한 기둥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비전을 이렇게 가진 거지. 앞으로 3D 로직 메모리 칩 시대가 열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둥 기술들, 그게 2나노 가변폭 GAA야? 그 수율 나오던 말던 들이박고 거기에 그냥 1년에 그냥 뭐 2조가 깨지든 3조가 깨지든 계속 밀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3차원 로직 메모리 칩 시대에는 파운드리가 달라져. 어차피 하나의 회사가 메모리부터 로직까지 그냥 한꺼번에 그냥 공장도 못 옮기거든요. 저 상태는. 그 라인에서 그냥 구워야 돼. 그냥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TSMC도 저건 하기가 힘들어. 오히려 메모리 기반인 데서 해서 해도 뭐 생태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 걸로 이제 비전이 확장되죠. 그러니까 천덕꾸러기 취급받아도 파운드리 계속해. 이렇게 되는 거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인류 최대 위험천만 벤처예요. 전 세계 어떤 회사도 엄두 내지 못하고 있는 벤처예요. 오늘 이 시점까지는. 그런데 대운대박이 터졌죠. 삼성도 이런 벤처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대운대박이 터진 거야. AI 슈퍼사이클 덕분에 돈이 밀려 들어왔어. 그러니까 벤처는 계속 할 수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대운대박이 터진 거죠. 그럼 참 이 양반 곱상하게 생긴 사람인데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양반이 언제 거인이 됐지? 이거 서울대 동사과 뭐 한 8, 6, 8, 7학번쯤 되는데 그 친구들 다 감옥 가고 할 때 마음고생 많이 해갖고 그 얼마나 그 대한민국 최고 재벌집 상속자가 그
그냥 온 사방 천지에 주사파랑 그 학번 때 동사과요 80%가 주사파 아니면 막스 레닌주의자예요. 그 안에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었냐. 그때 거인이 된 거야? 아니라고 봐요. 그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재인과 한동훈이 엄청난 공적을 세운 겁니다. 문재인과 한동훈이 이재용 회장을 몰아세운 그 프레임이 뭐야? 이거 아니야. 이재용의 삼성이 정유라를 말에 태워준 것이 박근혜에게 바친 뇌물이다. 박근혜는 이 뇌물을 받고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왜냐면 이재용 회장이 그걸 청탁했다라는 걸 증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냥 알아서 자가 발전해서 국민연금에게 삼성이 미국계 벌처 회사 배경에 중국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계 벌처 회사 엘리엇의 공격을 방어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M&A를 만들어주도록 편들어주도록 지시했다. 이것이 문재인과 한동훈의 시나리오야. 그래서 이제 줄줄이 이제 감옥 가는 거죠. 예? 이재용 부회장은 1심 구속수사 때 수사팀 한동훈이죠. 1차 구속 353일, 2차 구속 207일. 예?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것 때문에 주주가 손해봤다 이거요. 그때 합병 안 하고 엘리엇으로 넘어갔어야 된다 이거요. 안 넘어가서 손해본 주주에 대해서 이재용 돈 내놔라. 아직도 저기 국민연금이 저기 소송 제기해서 소송 진행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재용 부당이득 최소 4조 원, 국민연금 손해 최소 2,146억 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민사소송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관심법 뇌물죄, 이재용 회장이 청탁하지 않았음에도 청탁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가발전해서 이렇게 봐주도록 했다. 수사팀 한동훈.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이사장 문영표 이사장 징역 2년 6개월. 수사팀 핵심 한동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최서원 씨는 장기 복역 중이고 거기 하도 불쌍해서 내가 언급을 안 했나 그 양반 생각하면 진짜 불쌍해요. 아니 뭐 그렇게 장기 복역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내가 뭐 반사회적 인간이어서 범죄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장기 복역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 그 양반이. 뭐 좀 문제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 뭐 아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그 나쁜 짓 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큰 게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에 낀 거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문영표 이사장 줄줄이 다 이렇게. 이게 문재인과 한동훈의 작품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가 찬 거는 이 머리 구조가 정말 신기해. 그 이재명이 그 호남 반도체 얘기하니까 그건 박근혜 미래재단과 뭐가 다르냐. 잠깐만 이 사람이 그거 때려잡은 사람 중 하나 아니야? 머리 구조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신기한 소리 하네. 그 사돈 낱말입니까 뭡니까? 언론이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배경은 없이 굉장히 입 바른 소리 한 것처럼 딱 띄워주는 조선일보. 얼마나 신기한 조선일보예요. 우리는 참 신기한 한동훈과 신기한 조선일보를 매일매일 보고 즐길 수 있는 한동훈 조선일보 보유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참여연대 또 대단해. 이게 참여연대가 3월 달에 낸 성명이야. 참여연대 나와가지고 지금 다 저기 돗자리 깔고 지금 석고대죄 해야 돼 당신들. 국민연금과 법원은 삼성이 날려버린 국민 노후자금을 회복해라. 이재용한테 4조 받아내고 또 2천억 더 받아내라. 빨리. 지금 보면 얼마나 웃겨. 근데 이게 불과 몇 달 전에냐. 4개월 전 논평이에요. 4개월 전. 3월 19일자 논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우동살이지. 눈알이 완전 비틀려 있고. 이런 일을 겪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 결심을 굳히죠. 구질구질한 정치권이 비벼볼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테크놀로지 요새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렇게 어마무시한 삼성의 명운을 건 인류 최대의 위험천만한 벤처를 한 거예요. 3D 로직 메모리 복합 3차원 복합칩.
겨냥한 또 그걸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를 겨냥한 초대형 인류 최대의 벤처를 한 거예요. 무슨 또 결심을 했을까요? 병든 정치권이 탄압할 수 없는 글로벌 공급망 1번지가 되겠다. 이걸 한 거예요. 문재인 한동훈 때문에 덕분에. 이재용 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님하고요, 한동훈 전 우리 칼잡이님께 전화해가지고 참 고맙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참 거인으로 참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시련을 줘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모른다라고 반드시 전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니체가 말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오직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What does not kill me makes me stronger. 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니체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하겠습니다. Was mich nicht umbringt, macht mich stärker. 멋있죠? 네, 슈베르트 노래 같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